살면서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내 경우에도 재수할 때, 주식 공부할 때, 팬클럽 가입해서 콘서트 따라다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정을 쏟을 만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니까요. 길지 않은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보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1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다. 전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다. 1984년 9월 14일 미국의 MTV는 방송국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에 뮤직비디오 시상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된 방송국답게 정작 이름 있는 가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어도 상을 받으러 올 생각이 없었다. 제 무대에 다 자란 인도 호랑이를 올려주세요. 안 돼요. 2달 뒤에 나올 제 신곡도 부르고 싶어요. 안 돼요. 이제 갓 무명에서 벗어난 여자 가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방송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타임지 한 기자는 그녀를 일컬어 몇 년 뒤면 모든 음악 레코드판에서 지워질 이름이라고 넌지시 알려왔다. 그래서 결국 최종 합의한 것은 무대에 대형 결혼 기념 케이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방송이 시작되자 10대 같은 복장을 하고 나온 30대 사회자가 마돈나를 소개했다. 마돈나는 자신의 키보다 몇 배는 큰 대형 케이크 위에 등장했다. 그리고 꽉 끼는 흰 뷔스티에와 스커트, 실크 베일, 진주 목걸이에 신부 복장을 하고 케이크에서 내려온 마돈나는 Like a Virgin을 불렀다. 그날 관중으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그 누구도 3분이 지날 때까지 몰랐다. 30년이 지나도록 회자될 영상을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 1분에서 모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버렸다.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감히 성스러워야 할 신부 복장을 입고 야하게 성행위를 흉내내며 몸을 비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사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선 저 여자는 끝났으니까 저도 짐을 싸서 가라고 그랬죠. 마돈나의 홍보 담당자인 리즈 로젠버그는 회상했다. 당시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서 베이커도 쇼가 끝난 후에 모두 마돈나의 경력은 이제 끝났다. 이건 분명한 참사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회상했다. 1984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여성들의 보수적인 인식을 바꿀 단 1분의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업계의 모든 관계자들은 기회의 씨앗을 놓쳤던 것일까? 10억 분의 1을 만든 성공의 지점. 1983년도의 어느 날 미국 서부 지방에서 훤칠한 외모의 한 남성이 픽업 트럭을 몰고 도로를 운전 중이었다. 작곡가였던 그는 운전 중에 자신의 곡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당시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는데 A는 저에게 멋대로 이별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고 결국 그 관계는 끝나버렸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어쨌든 난 힘든 날들을 이겨냈어요. 난 불완전하고 연약했죠. 난 그랬어요. 남자인 자신의 입에서 나올 대사는 아니었지만 빌리 스타인버그는 그냥 그 대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톰 켈리라는 동료 작곡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켈리도 그 노래 가사와 자신의 삶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스타인버그의 곡은 워너 레코드사의 부사장인 오스틴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다. 마침내 그녀에게 Like a Virgin이 소개되었다. 마돈나의 프로듀서이자 총책임자인 나일 로저스는 그 곡을 적당히 보이지 않는 곡으로 묶어서 팔 생각이었고 그녀에게는 다른 곡을 타이틀곡으로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돈나는 Like a Virgin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곡으로 이 노래를 밀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총책임자의 의견을 꺾고 나서게 된다. 가장 화가 난 건 두 얼간이를 소개했던 부사장이었다. 마돈나는 나일의 표현대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레코드 회사 사람들 역시 그녀의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했지만 마돈나는 그 노래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다. 만약 잘못된 결정일 경우 그 업계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돈나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주변의 모든 시선을 차단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까지 Like a Virgin의 성공을 확신하게 한 것일까? 나일은 뒤늦게 인정했다. 마돈나는 제가 감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예술가였고 Like a Virgin은 그녀의 삶과 내 삶을 완전하게 바꿔 놓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홀로 역사를 만든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을까? 그것은 처녀성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다. 마돈나의 불운한 과거에는 성폭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78년 가을에 마돈나는 그 불운한 과거로 처녀성을 잃었다. 그녀에게 그런 일을 벌였던 남자는 한 흑인 남성이었다. 성공을 위해 뉴욕 한복판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뛰쳐나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낡은 계단에서 자기의 처녀성을 없애버린 한 남성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난 힘든 날을 이겨냈어요. 난 불완전하고 연약했죠. 난 그랬어요. 라는 가사는 이제 막 다시 일어선 그녀에게 처녀성에 대한 좀 더 깊은 접근을 하게 만들었고 박자와 리듬의 세계에서 그 음악을 즐기는 10대 여성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이 당시를 정확하게 파헤치려 노력했던 앤드류 모튼 또한 이렇게 지적한다. 1980년대 Like a Virgin에 빠져든 찬양자들 대부분은 항상 신부 아니면 창녀 같은 이분법으로 사회적 압력에 오랫동안 강하게 짓눌렸던 보수성을 강요받던 여성층입니다. 저는 바로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던지고 있던 그 모순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마돈나는 그 관중들의 시선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1분의 순간 정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Like a Virgin은 마돈나의 역대 최고 히트곡이 되었고 이 공연이야말로 그녀의 성공을 결정했다.
마돈나가 카메라를 이용하는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보여준 최고의 사건이었다. 현재 재산이 1조 원을 돌파하며 빌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된 마돈나의 결정적 일부는 분명했다. 그리고 마돈나의 놀라운 그 차단과 자신이 사회에 던지려 했던 메시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10억분의 1의 확률을 만들어냈다. 모트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마돈나는 미국 이민 후손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고 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일개 고등학교 치어리더에서 국제적인 슈퍼스타로 발돋움하는 10억분의 1 확률을 현실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 책을 통해 가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안의 강한 힘을 신호와 깊은 이해를 통해 밝혀내려고 한다. 일부 차단의 힘. 1장 평균에 속지 마라. 완만한 성공은 평균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교실 뒤로 조명이 꺼져 버리다. 미국의 두 지점을 잇는 중앙 아메리카 남쪽 끝에는 가난한 어부들의 도시 푸에르토 카이미토가 있다. 어부가 아니라면 선박을 수리하거나 생선 가공 공장 또는 시장에 생선을 떼어다 파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저마다 여러 방법을 고안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선박 위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게 된다. 그 중에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어린 선원이 있었다. 18살의 그 소녀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선 선장으로서 리베라의 아버지가 물려줬던 모습은 다른 배들이 거친 물결로 도망갈 때 홀로 돛을 내려 마지막 고기 한 마리까지 그물로 우아하게 거두던 것이었다. 그물이 배에 있으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물은 물에 있을 때 돈을 벌어온다. 리베라는 아버지가 입에서 읊조리는 이 말을 평생 들어왔다. 그리고 리베라의 배가 사고가 나서 어업이 중단되자 리베라는 그물 대신에 하고 싶었던 야구 배트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제법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그에게는 뉴욕 양키즈의 스카우터들이 탐낼 만한 제구력이 숨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갈고 닦았다. 갈수록 빛이 나던 그의 재능은 스카우터의 눈에 발견되어 바로 뉴욕 한복판으로 올려진다. 영어를 한마디도 구사하지 못했던 까만 얼굴의 리베라는 미국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전혀 떨지 않았다. 그물은 배 안에선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법이라 했고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나? 그는 가볍게 팬들의 환호에 대답했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와 행운을 우아한 모습으로 낚아채 총 652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이는 MLB 역사상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한때는 아버지의 어선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다니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그는 특유의 겸손한 표정으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하던 문화에서
자신의 재능이 반짝거림을 보았고 그 재능이 사라지기 전에 일주일에 7일씩 갈고 닦을 줄도 알았다. 재능과 노력이 이렇게 잘 조합되면 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얼마만큼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일단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력을 한 만큼 결과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의 성공을 언급할 때 노력의 중요성을 귀가 닳도록 듣는다. 물론 노력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가 각 개인에 기울인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출발선이 좋은 사람보다 좋지 않은 사람에게 기준선을 좀 더 느슨하게 해주는 제도의 탄력성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제법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설명하기에 리베라는 다시 한번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리베라에게 유격수로는 재능이 없다고 판단했던 스카우터 치코 헤로는 리베라의 재능을 다시 확인하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 유격수로 뛰는 리베라는 이미 확인했는데? 헤론이 클라우디노 에르난데스와 에밀리오 게스에게 말했다. 투수로 보신 적은 없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견수인 게스가 말했다. 믿어보세요. 제가 공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어느 로케이션으로든 공을 꽂아 넣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투수로서의 리베라의 가능성을 확인한 헤로는 자신의 판단 착오를 깨닫고는 리베라에게 바로 계약서 도장을 찍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노력을 강조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고 자신의 천재성에 못을 박았으며 스티븐 킹은 재능은 식탁에서 쓰는 소금보다 흔하다 라고 자신의 노력을 좀 더 기품 있게 포장했다. 그리고 빌 제임스는 수천 명이나 되는 성공한 선수들의 통계를 살핌으로써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명품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노화 곡선이다. 이 노화 곡선은 우리의 직감과 다르지 않다. 혹시 단순한 신체의 노화 과정을 그린 그래프라 생각된다면 노벨상이 평균적으로 빛나는 지점을 그려낸 세계적인 천재들의 모든 성취가 녹아든 도표 1-2를 다시 확인해 보라. 빌 제임스의 성공 곡선은 공식처럼 모든 구간에 적용된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두뇌 처리 능력이 높은 순간은 10대 후반이다. 올림픽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는 20대. 그리고 수학학자, 물리학자로 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는 30대다. 또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나이는 40대가 정점이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세계적인 CEO들의 평균 나이는 55세다.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나면 제 아무리 용한 사람이라도 꺾여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교실 뒤로 꺼진 자신들의 조명을 모르는 아이들과 스카우터의 눈에 재능이라는 두 글자를 찾지 못해 사라진 선수들. 그리고 무명 과학자,
삼류 음악가들 모두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은 것일까? 그들은 노력을 리베라처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기 때문일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만나보자. 매끄러운 성공 곡선의 거짓말. 까만 뿔테 안경에 앞머리가 휑해서 30살 같아 보이지 않던 네이트 실버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눈이 풀린 듯한 인상을 주지만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통계학 미래 예측의 슈퍼스타다. 그는 2008년 오바마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확하게 맞췄고 총선에서는 상원 35명 전원의 당선표를 표 뚜껑을 열기도 전에 먼저 내놓았다. 몇몇 저널리스트들은 그에게 신기가 있다고 주장했고 타임즈는 실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바로 진입시켰다. 실버는 우리에게 백악관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와 같은 거창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평균치 고등학교의 한 학급 학생들을 먼저 며칠 관찰해 보라고 주문한다. 자, 이 중에서 장차 누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기업가가 될지, 또 누가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지 예측해야 한다고 치자. 아마도 당신은 학생들의 학교 성적과 SAT 점수를 볼 테고 또 누가 친구를 많이 사귀는지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많은 부분을 짐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직관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SAT 점수로 줄을 세운 하버드 대학 합격생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당신의 예측은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하버드 대학 학장을 지낸 해리 루이스는 당신에게 수많은 학생이 하버드에 들어와서 쳇바퀴 돌듯 1, 2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뜬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배신 섞인 답을 들려준다. 그렇다면 제임스의 성공 곡선을 다시 가져와 보자. 제임스가 가리켰던 평균치, 선수는 27살에 자신의 경력의 절정기를 맞는다. 그래서 스카우터들은 누구나 27 전까지 아름답게 매끄러운 상승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 명문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식도 기업에서 새로운 인재를 찾을 때도 다 같은 기대치가 들어가 있다. 모두가 과거를 기준으로 매끈하게 올라가고 있는 인재를 찾는다. 하지만 제임스의 곡선은 정확하게 평균의 덫에 빠져 있다. 실버는 이를 두고 미국의 평균 1.7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 이라는 표현처럼 의미 없는 통계적 축약이라 단정 짓는다. 그래서 게리 허커비는 다시 수천 명의 선수들을 평균이란 글자를 지우고 분석했고 그 결과 도표 1-3과 같다. 여기엔 상당히 많은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첫째로 우리의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은 딱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부담 속에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혀 별 볼 일 없다고 조명을 꺼버린 선수들이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부활하듯 날아오르는 지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다. 완만한 성공은 평균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가 기억하는 물리학자이자 화학자가 된 마이클 패러데이를 생각해 보자. 찢어지는 가난으로 인해 그에게는 학창시절이 없었고 더하기 빼기와 같은 기초적인 산수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야 화학 입문서를 펼쳐본 그는 금세 화학의 세계에 매료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그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패러데이는 수학만큼은 죽을 때까지 간단한 대수까지만 가능했으며 삼각법조차 다루지 못했다. 학문적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수준인 패러데이가 20살이 되어서야 과학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과학자들은 이 아이가 정말 진지한 것인지를 알아보게 라고 갸우뚱거렸지만 패러데이에게는 이러한 시선들을 뛰어넘을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패러데이가 자기 개발을 광적으로 신봉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지만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아이작 와트의 정신개발 등 영감을 불어넣는 자기개발 책을 열정적으로 탐독해왔다. 패러데이가 전자기 회전을 발견했을 때의 나이는 30이었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했을 때는 40살, 그리고 자기 광학 효과와 반자성을 발견했을 때는 무려 54살이었다. 그리고 후자 발견을 통해 그는 50대 후반에 들어서야 자신이 제기한 힘의 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방어할 수 있었다. 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은 경우에는 나이가 든 이후의 작업은 그저 예전 생각을 더욱 때로는 빤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거나 과거 입장을 고집스럽게 방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허커비의 곡선처럼 우리의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이 스스로 부담 속에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명문대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와 예비 스타들을 먼저 골라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패러데이들이 자신의 불빛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꺼버렸을까. 삼류 대학으로 꺾이고 나서도 아이들은 다시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보다도 아이들은 대부분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로진솔의 손가락.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솔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8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로즌솔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된 이 실험을 위해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아이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오. 라고 아무 아이들을 쓱쓱 골라주자 선택지에 오른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다. 다시 리베라가 있는 야구장으로 돌아가 보자. 그리고 리베라와 같은 슈퍼스타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동안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던 대기실을 잠시 방문해 보자. 대기실에서도 한참 구석에 앉아있던 선수는 더스틴 페르도이아로 신체가 왜소했으며 25인데도 머리털은 거의 남아있질 않았다. 유니폼을 입을 때 그의 뱃살은 더욱 도드라져 보여 경호원들은 페르도이아가 선수증을 내밀어도 믿지 않고 더 많은 경호원들을 불러 그의 출입을 폐쇄시켰다. 페르도이아는 메이저리그 투수를 상대할 만한 힘과 배트 속도가 없다. 파워도 부족하다.
페르도이아가 2할 6푼의 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쓰임새가 있겠지만 3루수나 유격수로도 뛸 수 있다 해도 그는 백업 선수로밖에 기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빛날 것인지를 순위로 매기는 베이스볼 아메리카지는 그에게 100명의 신인 야구 선수들 중에서 겨우 77위 순위를 매겼다. 그는 야구 세계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는데 조지 브렛은 그에게 시험을 망친 아이를 꾸짖듯 충고했다. 키가 작은데 페르도이아는 큰 스윙을 남발한다. 몸이 그렇게 작다면 작은 사람답게 굴어야 하는 것이다. 스윙을 더 낮추고 공을 그라운드 쪽으로 당겨서 치면 그나마 나을 것이다. 이러한 모두의 무시와 의심 속에서 페르도이아는 그러던지 말던지 방망이와 공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15경기를 이어나갔는데 페르도이아 이 차단법은 1할 5푼 8리로 떨어졌던 시즌 타율을 3할 3푼 6리까지 끌어올렸다. 제임스의 평균 곡선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성공 공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페르도이아는 2007년 아메리칸 신인 왕을 거머쥐고 다음 해에 미국 엘리트 선수들을 우아하게 밟아버리고는 MVP로 선정되었고 그의 책상에는 1억 달러 계약금이 배달되었다. 브렛은 결국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페르도이아가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력으로 입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페르도이아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하버드 신입생 한 명을 뽑는 것보다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야구 비즈니스는 냉정하고 객관적이다. 단 한 명의 선수에 의해 수천만 달러가 좌우되는 시장이기에 야구 비즈니스에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경제학과 졸업생들이 밤낮으로 일을 하며 단 한 명의 야구 선수의 아주 작은 잠재력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한 세계적인 인재들이 왜 페르도이아를 신체적 재능이 없다고 단정짓고 단신이며 스윙 자세도 이상하다는 이유와 함께 그가 별 볼 일 없는 선수라고 결론을 내렸을까? 왜 수천만 달러의 예측이 빗나간 걸까? 그것은 페르도이아의 벗겨진 머리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 문제의 단서를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페르도이아는 타자다. 야구에서 훌륭한 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윌리엄스는 타자의 타격을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타격이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황 파악하며 상대방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스스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자는 야구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표현처럼 오늘날 타자가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당신의 모든 미세한 행동들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스토커처럼 달라붙어서 평가하고 비난한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쉬지 않고 터뜨리며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대기실에는 당신의 은퇴를 바라는 선수들이 널려 있다.
요즘 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 잘 알기보다 주변의 반복되는 평가로 자신의 모습을 형성한다. 반면에 윌리엄스가 선수 생활하던 1940년대에는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10시간 넘게 기차를 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 열차 속에서 야구계의 전설적인 마지막 4할 때 타자와 통산 타율 역대 2위 타자, 타격 왕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조 크로니는 타자들에게서 최고의 감독으로 손꼽혔는데 그는 늘 선수들과 함께 타격에 대해 토론하며 깊은 생각을 유도해 타수로서의 자신을 정비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따로 굴리거나 즐길 만큼의 큰 돈을 벌지도 못했다. 오직 완벽히 야구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페르도이아는 윌리엄스의 교훈을 그대로 따랐다.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들 중 경기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선수였으며 금주는 물론 야구 외의 취미생활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자신을 향한 잡음들을 놀라울 만큼 차단했다. 평균적인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고민할 시즌 우승 하나당 얼마를 더 벌게 될 것인가도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 오히려 페르도이아는 업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행동을 보였는데 MVP 수상 직후 4,050만 달러 계약서에 대충 사인을 하고는 연습을 마저 하러 경기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훗날 테오 앱스타인 단장은 이 계약에 대해 너무 적은 돈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수천만 달러를 두고 장기간에 밀고 당기는 연봉 협상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뿐이었다. 한 번은 그의 동료인 데이비드 오티스가 새벽 동틀 때 훈련을 나갔는데 경기장에는 페르도이아가 먼저 도착해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오티스는 결국 인정했다. 페르도이아만큼 야구에 완전히 빠져있는 선수는 제 선수 경력을 통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잡음을 차단하면 완전하게 전념할 수 있다. 페르도이아가 MVP에 오른 뒤 기자들이 뒤늦게 슈퍼스타 탄생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페르도이아는 말했다. 당신이 뭘 압니까? 나는 숫자니 통계니 하는 것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승리의 W와 패배의 L 뿐입니다. 이것 말고는 나한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르도이아의 어조는 상당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상처가 엿보이는 인터뷰를 이해할 수가 있다. 페르도이아가 모두의 예상을 꺾고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별것 아닌 것으로 분류했던 그의 고향 캘리포니아 우드랜드를 쓰레기장으로 표현해버린 사건이었다. 내 말은 내가 책임집니다. 나는 정말 신경 안 써요. 한편 우드랜드에서부터 페르도이아의 재능을 놓쳤던 한 스카우터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놓친 1억 달러의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내가 내렸던 평가는 이거다. 페르도이아는 분명 체인지업 기술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고 그의 경기 능력은 잘 봐주면 평균, 제대로 말하자면 평균 이하인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내가 페르도야를 1회전으로 선발해서 내세운다면 사람들이 누가 나를 스카우터로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내가 페르도야를 놓친 것은 정말 아쉽지만 페르도야는 평균 이하였다. 과연 그럴까? 스카우터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다. 그래, 이것은 내가 내린 평가였고 그 친구는 해냈단 말이지. 젠장, 그는 해냈다고. 중요한 지점은 페르도이아가 전문가들의 가혹했던 평가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러한 차단은 새로운 성공 곡선을 만들었다. 페르도이아는 MVP로 당당하게 성공했고 스카우터들의 당황한 표정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야구공과 배트만이 보였고 그 단순한 집중이 모든 그래프를 뛰어넘어 새로운 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1억 달러를 거머쥔 다음 날에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에 혼자서 연습용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다.